이번 학기 사이버 무역 입문을 강의하게 된 백상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그 코비전 상사라는 무역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2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소비재 제품들을 많이 수출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남아 쪽 주로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홍콩, 중국,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이제 저희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에 겸임교수 생활한 지는 2002년도부터니까 올해 벌써 한 18년, 19년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학기 동안에는 그 무역에 관해서 아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계속 한 50분에서 60분 강의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편한 자세로, 지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듣게 되면은 아마 내용도 그다지 지루하지 않아서 네, 듣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무역실무 개요예요. 그래서 무역실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개요다라고 얘기하면 그 개요라는 단어의 뜻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내용을 잘 간추려서 정리한 것.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역 공부를 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략 강의 시간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5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맞추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무역이 무엇이냐? 무역의 의의를 보면 무역은 나라와 나라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물품과 대금의 교환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라와 나라를 달리한다.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의 나라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간에 그랬는데 사람은 기업체 간에겠죠. 기업체. 물론 사람을 포함한 그 기업체 간에 물품과 대금의 교환이다라는 거는 한쪽은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내주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대금을 결제해주는 그러한 거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무역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역이란 국제 간의 상거래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역을 어떻게 또 정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역이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이다. 자, 이건 어디에서 나와 있는 정의냐면 괄호 열고 대무역법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대무역법이라는 무역을 관장하는 기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무역법에 보면 2조에 무역의 정의를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물품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건들, 비지블한 커머디티, 아이템, goods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역이다 얘기하는 건 서비스를 얘기해요. 서비스. 그래서 대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라는 거는 뭐 어떤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문화 컨텐츠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전자서적, 음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물품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수입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무역법에서는 무역이 뭐냐? 결론적으로 수출과 수입이다. 그런데 수출입할 때는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뭘 갖고 수출입을 하느냐? 물품이나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역의 대상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청바지를 판다, 형태가 있는 물품, 청바지를 판다, 그것도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컨설팅을 해외에다 컨설팅을 용역을 받아서 해줬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다가 음, 뭐 전자 형태 문체물이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전자소정 이런 것들 수출했다. 아니면 케이팝 스타들이 해외 나와서 공연을 했다. 이런 것들도 다 수출의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수출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역의 범위는 수출 및 수입이고 그다음에 수출의 대상은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무역을 할 때는 제품의 이동이 중요하다. 제품의 이동. 제품의 이동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화장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한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 싱가포르까지 물건을 옮겨주는 거. 이게 이제 제품의 이동이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운송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물품의 운송은요, 실무적으로는 forwarder라는 한국말로는 forwarder, 영어로는 forwarder라는 운송 대행업체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알아가지 맡아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물건을 말레이시아에 뭐 쿠알라룸푸르로 수출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운송과 관련돼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장 이사하는 것처럼 포워더가 알아서 운송 계약부터 시작해서 국내 운송, 예를 들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그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말레이시아 항구까지,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바이어 창구까지 이 전체 운송을 일괄적으로 포워더들이 맡아가지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 있는 셀러의 포워더도 있겠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바이어의 포워더도 있겠죠. 그래서 둘이서 알아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부탁하는 대로 잘 운송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워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포워더라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대상선이나 뭐 OCL이나 머스크나 이런 데들은 그거는 해운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운회사. 포워더는 해운회사는 아니고 자기 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예, 그 대행만 해주는 거죠. 대행 가운데서. 예. 이해가 되죠? 포워더. 그래서 포워더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운송 대행업체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이상할 때 포장이사 해주는 업체하고 똑같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일괄 운송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을 공부할 때는 서류엔 증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서류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할 때도 운송장이라는 게 필요하고, 결제할 때도 여러 가지 뭐 신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더라. 결제 서류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역은 학문으로서의 깊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어차피 비즈니스니까 그쵸? 하는 요령을 배우면 되는 거니까 뭐 어떤 사전 다른 연관되는 학문을 뭐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 같이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들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 공부할 때는 일단은 잘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현업에 잘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무역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전자무역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뭐 사이버 무역이다, 뭐 인터넷 무역이다. 요새는 뭐 특히 뭐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언컨택트,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언택트 무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되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무역과 다른 게 아니고요.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근데 그러한 업무 처리 절차에서 IT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버 무역이다, 인터넷 무역이다, 언택트 무역이다. 언택트 무역이라는 거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바이어 찾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할 때도 이메일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돈을 주고받을 때도 만나가지고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언택트 무역,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전자무역은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간 거래가 무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무역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무역 활동을 지칭하는 말로 확대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다 그냥 서류를 갖고 무역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대개 언택트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거죠. 특히 주로 정보조사, 그러니까 뭐 시장 조사할 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셀러 바이어가 서로 간에 뭐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을 때, 그 다음에 특히 무역 서류를 우리가 신청하고 발급받을 때, 예를 들면 뭐 수출 신고증이라든지 구매 확인서라든지 이런 거를 발급받을 때도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서류를 송부할 때도 이메일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카톡으로 하는 경우, SNS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전자무역이란 별게 아니고 정리하면 전자무역이란 예, 무역의 기본 절차는 바뀐 게 아닌데 모든 업무 처리 절차에 있어서 대개는 IT 기술, 특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역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당연히 무역의 주체는 무역 거래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역의 객체라는 거는 무역의 대상. 조금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무역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물품,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침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무역 거래자고 객체는 그러한 무역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역의 주체에 대한 무역 거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는 게 있느냐? 일단 없다. 무역은 자유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업도 예전에는요, 무역업을 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역업이 허가제였어요.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만 무역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완화가 돼가지고 이게 등록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신고제로 완화가 됐다가 이제는 자유화가 돼 있다. 여러분도 무역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개 근데 많은 나라들은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뭐 기타 뭐 중동 쪽이라든지 뭐 아시아 쪽 나라라든지 하는 데들 보면 무역하려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없는 사람들은 대리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린 보통 대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무역업은 주체 관리는 완전히 자유화가 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무역의 객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일부 제한되는 품목이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물품이다라는 거는 HS 코드가 있는 형체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용역이라는 거는 뭐 지식산업이라든지 운송이나 관광이나 뭐 문화 컨텐츠나 이런 것들, 전자의 형태 무체물은 소프트웨어나 연산물이나 음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무역에 대한 객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아무나 물건이나 용역이나 전자의 무체물을 아무나 어떤 것들이든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그래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그다지 없어요. 그건 뭐 전장물자 빼놓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수입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한이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특별한 품목들은 정부에서 봤을 때 국민의 위생이나 건강이나 안전이나 아니면 환경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지식을 가진 기업체,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만 해야 되겠다라는 품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한 자격이 있는 업체들만 수출 혹은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전적으로 정리하며 무역의 주체는 무역거래자인데 우리가 무역거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완전 자유화가 돼 있다. 그러나 객체인 물품이나 용역이나 전자기 형태의 무체물을 우리가 수출 수입할 때는 제품의 특성상 정부가 판단했을 때 위생이나 건강이나 안전이나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전문적인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품목들은 그러한 사람들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시켜놓은 그러한 품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인 게 우리가 수출할 때는 제한되는 품목이 거의 없어요. 네, 아까 전쟁 물자 빼놓고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없고, 거의 없고 그러나 수입할 때는 생각보다 제한되는 품목들은 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 다 설명한 부분이니까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품목관리제도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정부에서는 특히 수출 수입에 대해서 품목을 제한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맨 밑에 보이는 세 가지 공고 혹은 고시를 통해서 제한되는 품목을 일반한테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로 다시 올라와서 품목관리제도라는 게 뭐냐? 수출과 수입에 대한 직접 규제 방식으로 개별 품목의 수출입 여부에 대한 종합관리 체제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러한 품목들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수출해. 아무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관리한다라는 의미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품목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어떠한 사람들만 수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맨 밑에 있는 수출입 공고, 전략 물자 기술 수출입 고시 통합 공고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특히 수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 공고를 찾아봐야 돼요. 이 공고를 찾아서 제한이 되는 품목인지, 제한이 된다면 어떠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을 해서 내가 만약에 그러한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우리 회사가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된다. 그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식품을 수입하겠다 그러면 식품 영업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식품 영업증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새로 정부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커미션을 주고 수입을 대응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출입 품목 관리 체계, 다시 말하면 어떤 품목이 제한이 되는 품목이고 어떤 품목이 수출입이 금지가 되는 품목이냐라는 거는 이러한 공고나 고시를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러한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내가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제한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 고시를 찾아본다는 게 저 고시가 어디인지도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고시를 찾았다 그래도 그 안에서 또 하나하나 자세히 찾는 것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방법을. 프로들은 전화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궁금하면 물어보고 찝찝하면 확인하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찝찝하면 확인하자. 예. 처음 들어봤죠? 내가 만든 말이에요. 예, 미안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면 되느냐? 메뉴에 빨간색 관세청 125번 전화번호 125번으로 전화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전화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러시아에서 만약에 동태를 수입하고 싶다. 그러면 125번에 전화해서 자, 제가 러시아에서 동태를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 요령 아니면 수입 요건을 좀 알려주세요. 내지는 품목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수입하시려면은요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또 어디 수입하기 전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이나 승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것도 다 알려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5번 관세청으로 전화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 공부할 때 중요한 게 HS 코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HS 코드라는 게 뭐냐? HS 코드라는 거는요, 국제통일 상품 분류 체계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누구도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HS 코드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코드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품목에 대한 고유 번호다라는 거예요. 품목에 붙여놓은 고유 번호다. 왜요? 무역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의 필요성도 있고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서 아니면 뭐 통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러한 고유 번호를 붙여놓지 않으면 아주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HS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학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번하고. 그래서 학번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학사 관리를 위해 어떠한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게 학번 아니겠어요? 뭐 주민등록번호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품목에 대한 고유 번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HS 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사용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청바지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이 6202-10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분류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6자리 가지고 나머지 4자리는 나라별로 그때 형편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HS 코드라는 거는 10자리 숫자라고 그랬죠. 10자리 숫자예요. 숫자. 예. 그래서 앞에 두 자리를 챕터, 한국말로는 류라고 얘기해요. 류. 이게 가장 큰 대분류예요. 대분류고 이 류는 눈에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만 HS 코드는 분류가 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자서 이런 것들은 분류가 안 돼요. HS 코드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제품들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분류해 줬다. 앞에 두 자리가 가장 큰 대분류, 그 다음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그 다음에 두 자리, 그러니까 네 자리까지가 두 자리보다 조금 더 세분류, 그 다음에 6자리, 10자리. 그러니까 자릿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세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동물이나 식물을 뭐 이렇게 분류할 때 보면 무슨 종, 가장 큰 분류가 무슨 종, 그 다음에 조금 더 분류하면 속, 그 다음에 무슨 과, 무슨 목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맨 밑에 보면 컴퓨터용 마우스를 한번 분류해 본다 그러면 원래 10자리까지 분류하면 8471, 60, 10, 30이에요. 앞에 두 자리가 가장 큰 대분류라고 그랬죠. 앞에 84라는 거는 뭐냐면 84라는 거는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모든 기계로는 다 84로 시작이 돼요. 모든 기계는. 모든 산동물은 01로 시작이 돼요. 01로. 그러니까 가장 큰 분류죠. 그 다음에 71 그러면 기계류 중에서도 자동 자료 처리기. 얘는 71로 분류돼요. 뭐 7일도 있고 뭐 6일도 있고 5일도 있고 2일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마우스는 71 자동 처리기로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세 분류가 돼서 60은 입출력 장치에 대한 분류 코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우스 그러면 8471, 60에 1030이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HS 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무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수출 신고할 때라든지 아니면 통계자료를 볼 때라든지 수입할 때 관세를 낼 때라든지 다 HS 코드 순으로 이렇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HS 코드를 모르면 우리가 일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실제 보면 우리가 뭐 인터넷 이렇게 사이트에 뭐 접속하고 뭐 할 때 보면 아니면 뭐 인터넷 뱅킹 하거나 할 때 보면 예.
생년월일 모르면 그거 쓰기 힘들잖아요. 그죠? 번호 모르면.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특정 품목에 대한 HS 코드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뭐 관세 분류표라는 게 있긴 한데, 아니면 관세청 들어가서 분류할 수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분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관세청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 그랬죠? 125, 125, 125, 125번으로 전화하면 되겠다. 화재 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 무역하는 사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125 관세청이다 라는 거예요. 관세청.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HS 코드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010210-1000 젖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젖소를 두 자리를 분리하면 01에 해당이 돼요. 산동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미국에 있는 바이한테 젖소를 설명하고 싶을 때 HS 코드 016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젖소라는 거를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산동물, 그냥 동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02 그러면 소구나. 그 다음에 0102에 10 그러면 종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데 졌어야 그러면 그때 자기네 나라에 맞게 네 자리 또 찾아나겠죠. 그쵸?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HS 코드 앞에 두 자리가 new라고 얘기했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챕터. 예. 요 HS 코드 속견표라는 거는 뭐냐면요. 앞에 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떤 품목은 메뉴다. 어떤 품목은 메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라는 거예요. 맨 위에 오른쪽으로 쭉 가 있는 숫자가 이게 1의 자리, 왼쪽에 밑으로 쭉 돼 있는 게 10의 자리예요. 1의 자리, 10의 자리. 그래서 산동물 그러면 16. 그래서 모든 산동물을 분류할 때는 다 01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화장품 그러면 맨 뉴에 해당될까요? 30. 힌트는 30. 30에 쭉 가다 보니까 36. 그래서 모든 화장품은 33으로 HS 코드가 시작이 된다. 맨 마지막엔 맨유까지 있어요. 90, 76 예술품 그렇게 된다 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역거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무역거래 종류. 자, 무역거래 종류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입 거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 거래 방식. 그래서 첫 번째 삼국 간에 거래하는 방식이 있는데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무역은 삼국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무역이다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러시아의 목재를 일본에다가 수출을 해준다 했을 때 그게 바로 삼국 간의 무역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제조하는 국가, 내가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하는 국가, 그 다음에 일본이 바이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중개무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거는 아주 비슷한 형태인데요. 삼국 간의 거래인데 차이는 뭐냐면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무역업자가 물건을 사서 마진을 붙여서 팔면 그게 중개무역이에요. 단순히 무역업체가 소개만 해줬다. 무역거래 알선을 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중개무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무역업체가 마진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거래 알선만 시켜주고 커미션만 받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그것을 일부 가공하거나 또는 원형 그대로 삼국으로 제수출하여 무역 차익을 마진을 획득하는 무역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러시아의 목재를 중개무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도 계약을 제가 해요. 그쵸? 그럼 물품 구매에 대한 계약이겠죠. 그 다음에 물품 판매에 대한 계약을 일본하고도 해요. 일본하고도. 예. 그래서 모든 계약의 주체가 된다.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돼도 다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소개무역이다. 소개해준다. 소개해주고 커미션만 받는 거예요. 커미션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바이어한테 야, 너 목재 사야 되는데 어디 나라에서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싸게 사는지 너가 잘 모르지.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주면 커미션 줄래? 그래가지고는 커미션을 받는 그러한 무역이 바로 중개무역이다. 자, 그 다음에 위탁, 수탁 판매 무역, 연계무역이라는 걸 보면요. 위탁, 수탁 판매 무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하나의 거래예요. 아까 중개무역은 별개, 완전히 다른 거래였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거래인데 물건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르는 명칭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제가 만약에 싱가포르에 물건을 보냈다. 그럼 나는 위탁 판매 무역을 한 거고 싱가포르 사람은 수탁 판매 무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거래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일단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물건만 일단 보내주는 거예요. 물건만 보내주고 돈은 받는 게 아니고 물건만 보내주고 팔린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만 돈으로 받고 나머지는 안 팔린 거는 물건으로 다수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탁 판매 무역이라는 건 뭐예요? 받는 사람 입장 일단 물건을 받아놓고 물건을 팔리면 돈을 보내주는 거고 안 팔린 거는 그대로 다 한국으로 백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의탁 판매 무역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셀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바이어는 사지는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고는 엄청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바이어를 믿고 물건 보내주고 팔리는 것만 돈으로 회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같아도 여러분들 물건을 잘 팔리는 물건인데 상대방한테 그냥 물건 넘겨주고 네가 한번 팔아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연계무역이라는 거는 요거는 연계무역이라는 거는 셀러 바이어가 동일한 금액을 수입하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100만 불 수출하는 대신에 나도 너한테 100만 불 수입할게. 라는 게 그 기본적인 거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좀 세분화해 보면 맨 밑에 보면 물물 교환이라는 게 있죠. 바터 트레이드, 물물 교환. 내가 컴퓨터 줄게. 컴퓨터 이거 100만 불어치거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너 돈 없으면 그냥 광물로 줘. 니네 나라 광물로 줘. 아프리카하고 거래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상무역 대행구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상무역 대행구매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주고받는 물건으로 거래하는 건 바터무역하고 똑같은데요. 물건을 내가 보낼 때 돈을 받고 물건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개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어치 나이지리아에다가 컴퓨터 보내고 100만 불 받아. 그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내가 나이지리아 광물을 100만 불어치 수입을 하고 100만 불을 또 주는 거예요. 예, 이러한 거래가 구상무역 대응구매다. 그럼 구상무역과 대응구매의 차이점은 뭐냐? 그 두 가지 품목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쓰면 대응구매, 하나로 쓰면 구상무역.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건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판매라는 게 있는데, 제품 판매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특히 설비 같은 걸 수출을 하고, 그 설비 대금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설비로
만든 물건으로 받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인도네시아에다가 라면 생산 설비를 100만 불어치짜리를 팔았다. 그랬을 때 100만 불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일단은 라면 설비를 보내주고 그걸로 라면을 만들어서 라면으로 100만 불어치를 받아버리는 거. 이걸 제품 환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충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상대방한테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전투기 같은 거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 올 때 우리나라가 조금 뒤지는 쪽 분야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전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절충교육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충교육. 이해가 되죠? 예. 뭐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무역은. 그 다음에 위탁가공, 수탁가공 무역. 이거는 뭐냐면 가공무역이라는 거는 두 나라 사이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거래거든요. 예. 근데 부르기 나름이지. 그러면 뭐냐? 가공무역이라는 건 두 나라 사이에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다시 갖고 들어오는 거. 이걸 우리는 위탁무역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가공무역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 인건비 차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랜드에서 중국에서 아니면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옷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위탁가공무역이라는 것이죠. 왜요? 인건비가 그들 나라가 우리보다 싸니까. 그 대신 원자재는 보내줘요. 왜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이랜드에서 원단, 지퍼 뭐 이런 것들은 대개는 다 보내요. 왜요? 그 나라 거보다 우리나라 게 물건이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보내고 거기서는 뭐 가공만 해가지고 원단 자르고 그다음에 바느질하고 지퍼 붙이고 해가지고 들여오거나 아니면 제상국으로 수출하는 거 이런 거를 물건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위탁 가공 받는 입장은 수탁 가공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넉다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넉다운 방식. 넉다운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쓰러뜨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넉다운 시켜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국의 그 완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 완제품이 아닌 부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다. 자동차를 아프리카로 수출한다. 근데 관세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야. 예를 들면. 근데 이거 자동차를 타이어, 그 다음에 엔진, 바디, 그 다음에 범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니까는 수출할 때 통관도 간단하고 세금도 싸. 그럼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조립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넉다운 방식의 수출 수입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자, 한 30분, 한 40분 지났잖아요. 그죠? 좀 힘드니까 기지개 한번 합니다. 네, 기지개 한번 해요. 잠깐 쉬도록 합니다. 아니, 어디 가지 말고 그냥 한 10초, 20초만. 예. 자, 잠깐만 쉬었다가요. 예. 자, 기지개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무역거래 당사자, 수출자, 수입자죠. 당사자면. 근데 수출자, 수입자를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류에 보면. 서류에 보면. 왜냐면 서류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쵸? 서류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의 목적상, 의미상, 아니면 관계상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호칭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집에 있으면 아들내미, 딸내미, 아니면 뭐 이름을 부르시거나. 근데 학교에 왔다? 왔는데 뭐 동아리 회장이다? 그럼 남들이 회장님 이렇게 부를 테고.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경우도. 그쵸? 회사 가면 뭐 사장님, 아니면 대표님. 그쵸? 집에 오면은 아빠. 그쵸? 와이프가 부를 때는 여보. 그렇겠죠.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했다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 대한 호칭이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딸내미가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아니 내가 사장인 건 맞지만 자기한테는 내가 아빠잖아. 아빠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서 기억해야지만 무역 서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줄 알아야 돼요. 매매 계약서 일반적으로는 엑스포터, 임포터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근데 매매 계약서에 써놓을 때는 반드시 셀러 바이어, 매도인 매수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왜요? 매매 계약서는 물건을 사자 팔자라는 매도 매수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셀러 바이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we as seller hereby confirm to having sold you as buyer. as seller, as buye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as an exporter, as an importer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썼다고 그래가지고 뭐 계약서 효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닌데 매우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 대면 수업할 때 나한테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사항이 있다 질문할 때도 손 들고 사장님 질문 있어요. 아, 그거 이상하잖아. 학교에서는 교수님 그래야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신용장에 보면 beneficially applicant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신용장이 뭐다라는 거, 신용장은 그냥 서류예요. 서류인데 간단한 거예요.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한테 야, 내 거래처한테 물건 외상으로 보내줘. 나 믿고 보내줘. 그 돈은 나한테 청구하면 내가 줄게. 해서 수출상이 외상 거래할 때 수출상이 안심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LC라는 건 꼭 무에서 쓰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LC 뭐 이런 거 뭐 집안에서도 쓸 수 있죠. 만약에 오빠가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잠깐만 야 돈 좀 꺼줘. 안 꺼줘. 꺼줘. 못 꺼줘. 하는데 아빠가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아빠가 야 딸내미 오빠한테 꺼줘. 그 대신 그 돈은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줄게. 하고 서류 하나 써줘. 그것도 신용장이에요. 별거 아니지. 그래서 무역에서는 이 신용장을 누가 발행하느냐?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해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에 보면 수출상은 뭐예요? 나중에 물건 보낸 다음에 은행한테 돈을 받아가죠. 베니핏을 누리죠. 베니피셜리. 수입상은요. 자기 은행한테 개설을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한테 발행을 신청하는 신청이다. 그렇게 해서 applicant, apply 하는 사람이다. applicant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 선화증권은 그냥 뭐 지금은 쉽게 운송장이다. 그러니까 배로 운송할 때 운송장이다. 그 다음에 뭐 계약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뭐 나중에 이제 배울 일이 있어요. 뭐 유가증권이고 권리증권이고 하는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포워더나 선사가 발행하는 운송장이다. 여러분들 택배 뭐 주고받을 때 보면 택배 회사에서 그 운송 송장 발행해 주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다 보면 돼요. 그래서 수출상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니까 송화인. 송화인은 shipper. ship이란 단어에 물건을 싣다라는 뜻이 있어요. shipper. 혹은 consigner 하나 메모하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consigner. consigner. 그 다음에 수입상은 반대로 consign이. consign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위탁하다 그런 뜻이죠. 위탁하다. 그래서 수출자는 물건을 위탁하는 사람, 위탁자. 수입자는 위탁을 피위탁자. 그래서 수화인이다. consign이. 그 다음에 이제 무역하다 보면 환어음이라는 걸 쓰게 돼요. 이건 나중에 결제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환어음을 드래프트 그렇게 얘기하고 그 환어음이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은행의 양식이. 양식의 제목은 뭐라고 쓰이냐? Bill of Exchange. Bill of Exchange.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보통 드래프트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환어음이라는 거는 뭐냐?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출상은 대금을 청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물건 보내놓고 대금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환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들어라는 단어가 뭘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들어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환어음이라는 게 대금 청구서니까 그러면 발행하는 사람, 그러면 발행받는 사람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은행 계좌를 중심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카운트라는 게 은행 계좌잖아요. 근데 어카운트라는 단어에 보면 동사 뜻에 계좌에 돈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계좌에 돈을 받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자를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수출자가. 그쵸? 물건 버리고 돈 받잖아요. 그래서 어카운터, 수입상은 어카운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기말에 우리 시험 얘기 좀 하면 시험은 중간고사 안 봐요. 안 볼 거예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볼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말고사하고 그 다음에 출석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출석은 아주 엄격하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 강의를 계속 뭐 쭉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그거는 뭐 조퇴나 뭐 아니면 입장 안 한 게 되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만약에 결석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어, 2점. 그 다음에 조퇴나 중간에 나갔다. 그럼 마이너스 1점. 그거 정확히 약속해요. 이건 18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이거는 내가 꼭 시험에 낼게요. 이거는. 예. 약속합니다. 내가. 다음 주 수출자를 부르는 명칭으로서 적당치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놔요. 예. 아까 써놨죠? 슈퍼 옆에 컨사이너, 슈퍼, 선화증권, 송하일, 컨사이너. 그 다음 무역의 특징을 보면 크게는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도 좀 존재하고 시간, 장소적 갭으로 인해서 클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제3자가 개입하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무역 절차에 제3자가 개입을 함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일 처리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국가 관리 위험이 있다 그런 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국가에서 수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렇죠. 국내 여건이 변화가 되든 국제 여건이 변화가 되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 정치적인 문제로 무역 분쟁이 생기니까는 예, 무역을 통제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우리 한국하고 중국도 좀 그런 적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물건 줬는데 돈을 못 받는다든지 돈을 줬는데 물건을 못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상대방의 위험이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이건 뭐 무역뿐만이 아니고 일반 거래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꼭 무역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간, 장소 갭이 있다는 거죠. 셀러 바이어에 뭐 국가가 서로 다르니까 지리적으로도 멀고 하다 보니까 시차도 있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클레임이 생겼을 때 클레임이 이게 뭐예요? 클레임이라는 거는 예,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역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제3자가 개입이 되죠. 왜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한다 했을 때 운송도 실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송 회사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도 보험회사에 부탁을 하잖아요. 결제도 뭐 은행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뭐 검사나 통관이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부탁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관계상에 아니면 일하다가 문제가 생길 확률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역을 하려고 무역을 배우는 건데 이렇게 무역이 위험한 것들이 많으면 무역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에이, 당연히 무역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무역관리제도.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고시 이런 순으로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무역 관련되는 3대 법규를 보면 중요한 거 세 가지 법률을 보면 대무역법이라는 게 있고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대무역법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품목관리나 수출입 승인이나 특정 거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요. 대금 이동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 법인데 외국환의 지급, 영수,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해외 투자할 때 신고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세법은 물품의 이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입 통관할 때. 그러니까 통관이라는 게 뭐예요? 세관을 거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할 때나 수입할 때나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통관이라는 걸 하도록 돼 있어요. 수출할 때는 수출 통관, 수입할 때는 수입 통관하도록 돼 있거든요. 통관이라는 건 세관을 통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통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입국 출국할 때도 절차가 있잖아요. 그쵸? 절차가 있죠. 그쵸? 예, 예, 예.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국 출국 절차
비교해보면 물건의 입국 절차는 수입 통관, 그 다음에 수출은 수출 통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출국에 있어서는 수출 통관, 물건의 입국은 수입 통관이다. 그런 절차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관습을 보면 모든 수출한 물건은 통관 절차를 거쳐라. 수출입 신고를 해라. 그 다음에 모든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이 징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과운압에 대해서는 환급도 해주고, 원자재가 들어왔어도 환급도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관세법이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무역 관련 3대 법규는 총괄법이며 기본법인 대무역법, 대금 이동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그 다음에 물품의 이동에 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관세법, 이렇게 세 가지 국내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규칙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만 할 테니까, 설명을 이렇게 말로만 할 테니까 그냥 들어두기만 해요. 왜냐면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법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지금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이 다 이해도 안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국제무역규칙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무역의 절차별로 중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들이 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역거래함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 분야가 뭐가 있느냐? 일단 계약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운송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보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제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개 이러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규칙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요, 국제계약 관련 법규는 1번 UN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토일규칙 CIS, 일명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다. 요거 잘 기억해둬요. 비엔나 협약, 비엔나. 잘 기억 안 나면 비엔나 커피. 근데 여러분들 비엔나 커피 잘 모르시나요? 예. 아이스크림 넣은 커피를 그냥 비엔나 커피 그렇게 얘기해요.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계약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 다음에 정형 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인커텀즈라는 게 있다라는 게요. 이 인커텀즈라는 거는 1936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계속 개정이 됐거든요. 여기 이제 2010년도 거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2020년도에 이미 개정이 한 번 또 됐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10년도 걸 써놨냐면 아직도 실전에서는 10년도 걸 많이 써요. 20년도 건 아직 전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규칙 인커텀즈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커텀즈 2010을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인커텀즈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인커텀즈. 그래서 이 단어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일명 뉴욕 협약. 협약을 컨벤션 그렇게 얘기해요. 컨벤션. 물론 컨벤션이라는 뜻에 뭐 국제 회의장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협약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냥 다시 위에서 올라와서 보면 국제 규칙이 서로 이렇게 상충될 때는 적용 순서는요, 강행법규. 강행법규라는 건 각 나라의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사자 간의 합의, 그 다음에 관습, 이런 것들이 요 순서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다시요. 그래서 계약 관련되는 법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CISG, 일명 비엔나 협약, 그 다음에 인커텀즈, 그 다음에 뉴욕 컨벤션, 이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제에 관한 규칙 해서 신용장 토일 규칙 UCP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UCP. 600은 뭐냐? 이것도 계속 1933년도에 제정이 된 이래 계속 개정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정판 번호예요. 최근에 쓰는 거. 2017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할 때 적용이 되는 규칙, 신용장 토일 규칙, UCP. 그 다음에 추심에 관한 규칙. 이 추심이란 건 뭐냐면 이것도 결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결제 방식 중에 은행을 통해서 외상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추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제 때 배울 거예요.
이것도 거래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걸 URC라고 얘기하고 최근 사용하는 게 522번이다. 예, 계정판 번호가.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 운수에 관한 법규가 있다는 거예요. 선화증권 통일규약, 개정 선화증권 뭐 헤이그르, 헤이비스비르, 함부르그르, 월셔 컨벤션, 유니폼 루스 f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 이거는요, 제목만 반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돼요. 예. 그냥 운송에 관련돼서 국제 법규가 있더라. 알면은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운송을 하다가 혹시 물건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 선박회사한테 야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책임 못 지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적용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운송에 관한 법규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에 관한 법규도 있기는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잉크텀즈에 관해서 잉크텀즈라는 거는 1936년도에 제정된 예, 정형거래 조건이거든요.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송이거든요. 그래서 운송에 따른 여러 가지 셀러 바이어 의무를 11가지 조건에 10가지씩 중요한 내용을 쫙 규정해 내온 국제 규칙이에요. 그래서 운송과 관련돼서 중요한 10가지 내용을 11가지 조건에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무역 협상을 할 때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그 다음에 또 실무에서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잉크텀즈에 관해서는 나중에 계약 공부할 때 잉크텀즈 배울 때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어요.